2년, 내가 감히 내 아들놈 미음의 독이라도 탄 게냐? 어찌 애 상태가 이 모양이야. 아이고 어머니, 당치도 않으십니다. 서방님 기력이 쇠하셔서 그런 것이온데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춘향은 뺨을 감싸주며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입가에 번진 핏방울이 차가운 방바닥에 툭툭 떨어졌지요. 세상에 태어나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선산 김씨 집안의 며느리 이춘향이었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길린 축원합니다. 춘향은 원래 한양의 한미안선 비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 이성주는 과거에 연이어 낙방한 뒤 초야에 묻혀 지내는 신세였지만 딸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밤낮으로 그를 가르쳤지요.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자가 그를 알아서 무엇하겠소. 바느질이나 제대로 익혀야지.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 배움이 화가 될 리 없소. 그렇게 자란 춘향은 15살이 되던 해 선산 김씨 집안의 장손 김진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김진사 집안은 대대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이미 3대째 과거에서 낙방을 거듭하며 집안이 기울어가던 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 할머니 장씨 부인이 가문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지요. 시집 첫날부터 춘향은 냉대를 받았습니다. 시할머니 장씨 부인은 춘향이 손을 한 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고운 손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선비 집안 딸이라더니 글만 읽다가 온개로구나. 우리 집에선 일손이 필요한데 말이야. 시어머니 박씨 부인도 반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정네도 못 세우는 집안에서 온 며느리라니. 그래도 얼굴이 곱긴 하니 아들이 좋아하겠구나. 신랑 김진사는 22이 나이에 이미 3번이나 과거에 낙방한 상태였습니다. 첫날 밤 춘향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마른 몸을 보고 놀랐습니다. 가문이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공부에 매진한 탓에 몸을 상한 것이었습니다. 기침이 잦고 식은땀을 흘리는 것으로 보아 폐병 기운이 있는 듯 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이런 병든 몸으로 부인을 맞이하게 되어 김진사가 미안한 듯 말했으나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간호하겠나이다. 몸조리를 잘하시면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 이 병을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전연이 와서 우리 아들 기운을 빼는구나. 복도 없는 년이 시집 와서 집안을 망치는 게야. 이튿날부터 춘향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아침 진지를 올리기 전에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아침 진지상을 올리고 나면 어김없이 시할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이 짜다, 밥이 질다, 반찬이 성기다.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빨래며 바느질이며 쉴 틈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진사는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졌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춘향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남편이 등을 쓸어주고 미음을 끓여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의 정성을 알아주기는커녕 더욱 모질게 굴었습니다. 아들이 저 모양인데 무슨 낯짝으로 밥을 축 내는 게냐. 전연이 와서 우리 아들이 더 쇠약해졌어. 팔자가 세어서 남편을 해치는 게 틀림없어.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춘향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로서 시댁 식구들에게 대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향이 장작을 패다가 손가락을 베었는데 시할머니가 그것을 보고는 호통을 쳤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손만 다쳤구나. 내 손 다친 것보다 우리 장작이 더 아깝다. 어서 약을 바르고 나와서 일을 계속해라. 춘향은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천으로 동여매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아내의 손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인 이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소. 내가 과거에만 급제했더라면. 하지만 김진사의 몸은 날로 새 약해져 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에는 곳간에 물이 새어들어와 곡식이 썩었고 시할머니는 또다시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와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구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춘향은 밤새 썩은 곡식을 골라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 고생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참아야 해. 며느리의 도리니까. 가을이 되자 김진사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시댁에서는 밭을 팔아야 했고 그것마저도 며느리 탓으로 돌아왔습니다. 복 없는 년이 와서 집안 재산을 다 날리는구나. 차라리 장가 보내지 말 걸 그랬어.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안탄했습니다. 그해 겨울 집안에는 난방할 장작도 부족했습니다. 춘향은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주워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발이 얼어터지고 동상이 생겼지만 그런 것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소. 편히 보내드리는 것이 나을 듯하오. 하지만 춘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남편을 살려주소서. 이 집안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흰 수염이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도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의 일을 해야 하느니라. 꿈에서 깬 춘향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의 일을 한다. 그것이 과거 시험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어찌 과거를 본단 말인가? 그것은 영모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춘향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고 집안은 빈털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보자.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학문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다음해 봄 과거 시험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춘향은 몰래 남편이 옷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워낙 말라서 옷이 맞았습니다. 머리를 묶고 갓을 쓰니 제법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목소리만 조심하면 들킬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신분을 증명할 호적과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춘향은 남편 몰래 서한을 뒤져 호적 문서를 찾아냈지요. 김진사의 이름으로 된 호적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과거응시에는 지역 유지 추천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춘향은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지요. 남편이 과거를 준비하며 받아두었던 추천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3번이 낙방 때마다 받았던 추천서였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작년 가을에 받은 것이었지요. 날짜를 고치면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들키면 남편까지 화를 입게 됩니다. 춘향은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았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날짜를 고쳤었지요. 다행히 어려서부터 글씨를 배운 덕에 필체가 단정했고 남편이 글씨와도 비슷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험 당일까지 들키지 않고 집을 빠져나가는 것뿐이었지요. 과거 시험은 한양에서 치러지는데 선산 김씨 집안이 있는 이곳에서 안양까지는 사흘길이었습니다. 왕복여세의 시험 기간 사흘을 더하면 최소 열흘은 집을 비워야 했지요. 춘향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할머니께는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지요. 하지만 시댁에서 그것을 순순히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없으면 집안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며느리가 시집 온 뒤로는 친정이 어찌 되든 상관할 바가 아니지. 더구나 지금 우리 아들이 저 모양인데 며느리가 어찌 집을 비울 수 있단 말이냐. 시할머니의 호통이었습니다. 하오나 마지막 모습이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흘만 다녀오겠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돌아와서 몰아서 하겠나이다. 춘향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안 된다 했다. 내 어미가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 집 며느리인데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하는 게 먼저지. 시어머니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춘향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허락받을 수 없다면 몰래 떠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춘향은 남편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잠깐 친정에 다녀오겠나이다. 열흘이면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캐헉. 무슨 소리요, 부인. 어머님께서 허락하셨소. 김진사가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허락은 제가 알아서 하겠나이다. 서방님은 그저 몸조리나 잘하고 계십시오. 제가 꼭 돌아오겠나이다. 춘향은 남편이 손을 꼭 잡았지요. 김진사는 아내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결기를 느꼈지만 병든 몸으로는 더 캐묻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춘향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사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틀어 올려 갓을 눌렀었지요. 보따리에는 호적과 추천서 그리고 사흘길을 갈 마른 밥과 얼마 안 되는 돈을 챙겼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원급제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여자 몸으로 사흘을 걸어가야 했지요. 첫날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는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막에 들러 밥을 먹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요. 혹시 들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춘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련이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는 순간 춘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시작이다. 과거 시험장 근처의 허름한 주막에 방을 잡았습니다. 주막 주인은 과거 보러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고 춘향은 목소리를 낮춰 그렇습니다. 하고 답했지요.
그날 밤 춘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자로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말이지요.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과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까지 연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다. 돌아갈 수는 없다. 춘향은 남편의 쇠약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할머니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도 생각났지요. 내가 급제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 남편도 살릴 수 있고 집안도 일으킬 수 있다. 나도 더 이상 구박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 날 아침 춘향은 일찍 일어나 몸을 단정히했습니다. 남편 이도포를 입고 갓을 눌렀었지요. 거울을 보니 제법 선비 같았습니다. 목소리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주막에서 나와 시험장으로 향했지요. 성균관 앞에는 벌써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다들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춘향도 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름과 본관을 대시오. 관리가 호통쳤습니다. 춘향 차례가 왔습니다. 선산 김씨 김진사입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했지요. 관리는 춘향을 잠깐 쳐다보더니 호적을 확인했습니다. 추천서는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관리가 추천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춘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위조한 게 들킬까?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 표시를 했습니다. 들어가시오. 드디어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에 수백 개의 작은 칸막이가 쳐져 있었습니다. 각자 정해진 자리로 가서 앉았지요. 춘향은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좌우에는 다른 선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시험 문제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춘향은 문제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문제는 사서오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비교 논하라. 춘향은 붓을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먹을 갈고 답안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으나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춘향 이붓 끝에서 유려한 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년간 글 공부를 한 덕분에 문장이 막힘없이 나왔지요. 세 번째 문제는 정책론이었습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방법을 논하라. 이것은 좀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자신이 겪은 가난과 고통을 떠올리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백성이 부유해지려면 먼저 농사가 잘 되어야 하고 세금이 공평해야 하며 관리가 청렴해야 한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글이었지요. 해가 질 무렵 시험이 끝났습니다. 춘향은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지요. 하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주막으로 돌아온 춘향은 침상에 쓰러졌습니다. 며칠간 이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꿈속에서 시할머니가 나타나 호통쳤습니다. 이 못된 년이 감히 과거를 보다니. 하지만 춘향은 꿈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사흘 후 초시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성균관 앞 게시판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합격자 명단을 보려고 몰려들었지요.
춘향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내 이름이 있을까? 아니, 남편이 이름이 있을까? 비켜보시오. 앞으로 좀 가봅시다. 선비들이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춘향은 작은 체구 때문에 뒤로 밀려났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명단이 보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름을 훑어내려갔지요. 10번째, 20번째. 없습니다. 30번째, 40번째. 여전히 없었습니다. 춘향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떨어진 건가? 그때였습니다. 맨 위쪽에 크게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원급제 선산김씨 김진사. 춘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이름이, 아니 자신의 이름이 장원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장원이 누구요? 김진사라는 양반이 누구시오? 주변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춘향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쁜 것은 장원급제를 했다는 사실, 두려운 것은 이제 임금님 앞에 나아가 인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어디 계시오? 장원급제하신 분이 누구시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춘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김진사입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요. 오, 장원급제를 축하하오. 내일 궁궐로 입궐하여 성은을 입게 될 것이오. 관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주변 선비들이 부러운 눈으로 춘향을 쳐다봤습니다. 춘향은 주막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장원급제를 했다. 정말로 해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일 임금님을 뵙게 된다. 그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춘향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궁궐에 들어갑니다. 임금님 앞에서 절을 하고 하사품을 받게 되지요. 혹시라도 그때 정체가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모죄로 삼족이 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춘향은 결심했습니다. 새벽까지 거울을 보며 남자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했지요. 걸음걸이 말투 몸가짐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향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장원급제자는 혼자 먼저 임금을 아련하게 되어 있었지요. 창덕궁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춘향은 다리가 호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의젓한 척 걸었습니다. 장원급제자 김진사 전하를 아련하옵니다. 내관이 안내했습니다. 춘향은 대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곳에 임금이 앉아 계셨지요. 춘향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라. 임금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은 장원급제자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과인이 그대의 답안을 직접 읽어보았노라. 문장이 뛰어나고 식견이 깊었다. 특히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품이더라. 어디서 그런 학문을 익혔는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춘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아버지께서 비록 미천한 신분이오나 학문을 사랑하시어 소인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긴장 때문이라고 여겨질만 했습니다. 그렇구나. 가정교육이 훌륭했던 모양이로다. 그런데 임금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춘향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들킨 건가? 그대 몸이 많이 허약해 보이는구나. 얼굴도 창백하고 혹시 어디 편찮은 곳이 있느냐? 임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약해 보인다는 것이지 여자처럼 보인다는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소인이 공부에 매진하느라 몸을 좀 상했나이다. 괜찮사옵니다. 그렇구나. 젊은이가 학문에 정진한 것은 가상 하나 몸도 챙겨야 할 것이다. 어디 고향이 어디라 했더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경상도 선산이옵니다, 전하. 춘향이 대답했습니다. 먼 곳에서 과거를 보러 왔구나. 집안 형편은 어떠하냐? 임금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춘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집안이 가난하옵니다.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으나 3대째 급제자를 내지 못해 집안이 기울었나이다.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그대가 장원급제를 했으니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 것이다. 우선 승문원정자로 임명하노라. 그리고 임금이 옆이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과인이 직접 하사하는 것이다. 어사와 한 쌍과 금패 한 개, 그리고 쌀백석이다. 고향에 돌아가거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하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춘향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기쁨이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던 것입니다. 인견을 마치고 대전을 나오는 춘향이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와 금패, 그리고 쌀백석을 받을 수 있는 증서가 들려 있었지요. 이것만 있으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편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춘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지? 내가 장원급제를 했다고 하면 시댁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춘향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올 때와 달리 말을 타고 갔습니다. 장원급제자에게 조정에서 하사한 말이었지요. 쌀백석도 수레에 실어 보냈습니다. 금패와 어사화는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사흘을 달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야산에 말을 숨기고 몸에 지니고 있던 하사품들을 나무 밑에 묻어두었지요. 그리고 다시 여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옷은 보따리에 싸서 함께 묻었습니다. 해가 지물 무렵 춘향은 시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못된 년, 열흘이 넘도록 어디를 돌아다닌 게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일을 했는지 아느냐. 춘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거짓말 마라. 내 친정에 사람을 보냈더니 내 어미는 멀쩡하더라. 이 거짓말쟁이 같으니. 시어머니가 춘향이 뺨을 때렸습니다. 춘향은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그때 안에서 시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못된 년 들어오라 해라. 어디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 춘향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시할머니는 녹이 띈 얼굴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안이 어찌 됐는지 아느냐. 아무도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빨래는 쌓이고 장작은 떨어지고, 게다가 내 남편은 내가 없다고 더 병이 깊어졌다. 남편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춘향이 급히 물었습니다. 방에 가보면 알 것이다. 내가 떠난 뒤로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기침만 하셨다. 다 내 탓이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춘향은 황급히 남편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진사는 이불 속에 누워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서방님, 제가 왔나이다. 춘향이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개헉, 어디 갔었소? 얼마나 걱정했는지. 김진사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오나, 이제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춘향이 남편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소, 부인. 이제 곧 갈 것 같소. 김진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꼭 살려드리겠나이다. 춘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그녀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산 김씨댁이 어디요? 장원급제하신 김진사 어른댁이 어디냐 말이오. 대문 밖에서 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시할머니가 밖으로 나가 물었지요. 무슨 소리요? 우리 집 손자가 장원급제를 했다고요? 그렇소.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셨소. 임금님께서 아사하신 쌀백석을 실어왔으니 받으시오. 관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이어 수레 몇 대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쌀백석이 가득 실려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손자는 병으로 누워 있는데. 시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병으로 누워 계시다고요? 그럴 리가 없소. 사흘 전에 대궐에서 임금님을 뵙고 승문원정자로 임명되셨는데요. 분명 선산김씨 김진사댁이 맞소. 관리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춘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춘향은 남편이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관리들이 모두 춘향을 쳐다봤지요. 제가 했습니다. 춘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했다는 게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본 것도 장원급제를 한 것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춘향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할머니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이 며느리가 미쳤구나. 여자가 과거를 봤다니, 그것도 장원급제를 했다니. 정신이 나갔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남편 대신 제가 남장을 하고 한양에 가서 과거를 쳤습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춘향은 품 안에서 금패를 꺼냈습니다. 임금이 아사한 금패였지요. 관리가 금패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 전하께서 하사하신 금패가 맞소. 하지만 어떻게 여자가... 관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글을 배웠습니다. 사서오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시부까지 익혔지요. 남편께서 병환으로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자 제가 남편이 이름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냐? 시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과거를 봤다니. 이것은 영모다. 우리 집안은 이제 끝났다. 바로 그때 방에서 김진사가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어 거이기다시피 했지요. 부인, 그게 정말이오? 춘향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이 병을 고치고 이 집안을 일으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미친년,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이 일이 관가에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시할머니가 통곡했습니다. 그때 관리가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일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일단 본관에 보고를 해야겠소. 관리는 황급히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시할머니는 며느리를 매질하려 했고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지요.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어. 하지만 김진살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정말로 장원급제를 했소. 그렇습니다, 서방님. 춘향이 대답했습니다. 김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3번이나 낙방했소. 하지만 부인은 한 번의 장원을. 그는 기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부인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서방님을 위해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해 한 일입니다. 춘향이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임금이 직접 내린 전교였지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과인이 듣건대 이번 과거 장원급제자 김진사가 사실은 그의 부인이 씨가 남장을 하고 응시한 것이라 하니 이는 전대미문이 이리로다. 법으로 따지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나 그 뜻과 악식을 헤아려 보건대 처벌할 수만은 없도다. 임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문장과 악식은 남자들도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실제 고생을 겪은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었도다. 또한 병든 남편을 위하고 기운 집안을 일으키려는 그 요심과 충정이 가상하도다. 전교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했습니다. 이에 과인은 특별히 은전을 베푸노라. 김진사의 장원급제는 그대로 인정하되 실제 급제자는 그의 부인이 씨임을 명시하노라. 또한 김진사에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어의를 보내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도록 토지백마지기를 하사하노라. 그리고 이씨 부인에게는 열녀의 칭호를 내리노라. 전교를 들은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포상이 내려진 것이지요. 시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며느리를 용서하셨다니. 며칠 후 어이가 도착했습니다. 궁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이었지요. 어이는 김진사를 진찰하고는 말했습니다. 폐병이 깊어졌으나 아직 손을 쓸 수 있소. 좋은 약과 보양식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오. 임금이 하사한 귀한 약재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녹용, 인삼, 영지 같은 약재들이었지요. 춘향은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따리고 죽을 쓰고 등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김진사의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줄어들었고 밥맛도 돌아왔지요. 2달이 지나자 혼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달째 되는 날 김진사는 마당에 나와 걸었습니다. 비록 휘청거렸지만 스스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나았소. 정말로 나은 것 같소. 김진사가 기뻐했습니다. 춘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서방님. 정말 다행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시할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듯 며느리를 대했지요.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용서해다오. 아니옵니다, 할머님.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춘향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는 내가 집안일을 도울 테니 너는 좀 쉬거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토지백 맞이기가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땅이었지요.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집안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쌀 백석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팔던 밭을 다시 사들일 수 있었고 헐었던 사랑채도 고칠 수 있었지요. 김진사가 건강을 되찾자 그는 춘향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나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하오. 부인만큼은 못 되겠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선비가 되고 싶소. 서방님, 저도 함께 공부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학문을 닦읍시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함께 글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춘향의 식견은 김진사를 놀라게 했지요. 부인,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나보다 훨씬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구려. 마을 사람들도 춘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렸지요. 여자가 과거를 봤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임금이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인이야. 남편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켰으니. 어느 날 마을의 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댁 부인께서 학식이 높으시다 하니 우리 딸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춘향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이지요. 여자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것은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지요. 그렇게 춘향은 마을의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10명이 넘었지요. 춘향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글을 알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단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갔습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집안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허물어졌던 사랑채가 새로 지어졌고 팔았던 땅을 모두 되찾았지요.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어느 가을날 춘향은 마당에 앉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지요.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로구나. 시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님, 우리가 며느리를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구박만 했으니. 그러게 말이다. 내가 눈이 어두워 보배를 몰라봤구나. 저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은 진작 망했을 게다.
시할머니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춘향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렴.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10명이 넘는 여자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그 중에는 양반집 딸도 있었고 상민이 딸도 있었지요. 춘향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단다. 누구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김진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씩씩했지요. 손에는 책 몇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 한양에서 새로 나온 책을 구해왔소. 성리학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담긴 책이라오. 김진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업이 끝나면 함께 읽어봅시다. 춘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부부는 매일 저녁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부인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요. 내가 3번이나 낙방했는데 부인은 한 번에 장원급제를 하시다니. 나는 평생 공부만 했건만 부인만 못하오. 김진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다만 절박했을 뿐입니다. 서방님을 살려야 했고 집안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저를 더 집중하게 했을 것입니다. 춘향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대단하오. 앞으로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과거에 도전하겠소.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말이오. 김진사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춘향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시어머니가 와서 거들어 주었고 시댁에서 고용한 하인도 생겼습니다. 집안 형편이 나아진 덕분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할게. 너는 가서 좀 쉬거라. 온종일 아이들 가르치느라 고생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춘향이 공손히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지요. 아니다. 내가 너무 고생했다. 그동안 내가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대접해야지.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김진사 그리고 춘향.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박하는 소리도 원망하는 소리도 없었지요. 대신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이 나물 반찬이 정말 맛있구나. 며느리 솜씨가 늘었어. 시할머니가 칭찬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할머님. 춘향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에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한양에서 소문을 들었소. 조정에서 부인이 이야기가 화제라고 하더이다. 여자가 과거에 급제한 유일한 사례라며 모두들 놀라워한다고 하오.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춘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소.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오. 임금님께서도 부인을 높이 평가하셨지 않소.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시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말씀하십시오, 할머님. 그때 과거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을 때 무섭지 않았느냐?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시할머니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춘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할머님. 매 순간이 두려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방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구나. 시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시도해보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이하는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춘향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춘향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가을밤이었지요. 김진사가 옆에 와 서섰습니다. 부부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소. 나를 살려줘서 이 집안을 일으켜줘서. 김진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방님. 믿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춘향도 남편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소, 부인?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춘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과 함께 학문을 닦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나도 부인을 돕겠소. 우리 함께 서당을 하나 차리는 게 어떻겠소? 나는 남자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인은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요. 김진사가 제안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춘향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지요. 대신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서당에서 많은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함께 배우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춘향은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정말로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집안이 사랑채를 개조해서 만든 서당이었지요. 선산서당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김진사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개원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구경을 왔지요. 춘향은 서당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양반이든 상민이든 상관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여자들의 박수 소리가 컸지요. 우리도 배울 수 있다니. 우리 딸도 글을 배우게 해야지. 그날부터 서당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부부가 함께 토론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선산서당은 점점 유명해져서 멀리서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춘향은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계셨지요. 하지만 딸을 보는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춘향이 절을 올렸습니다. 허허, 우리 딸. 장원급제를 했다며? 이 아비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글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글을 가르친 것은 잘한 일이었구나.
내 어미는 반대했지만 나는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 믿었단다. 아버지가 흡족해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요.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훌륭하구나. 내가 다른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구나.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친정을 떠나며 춘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자란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서당에는 이제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녔습니다. 마을에서는 선산서당에 가면 훌륭한 선비가 된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김진사도 열심히 가르쳤고 춘향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이 관리였지요. 김진사 댁 부인을 뵙고자 왔습니다. 춘향이 나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전하께서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전을 내리시고자 하십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은전이라니요? 춘향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여자아이들을 가르치신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를 매우 가상히 여기시어 서당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하사하시고자 하십니다. 더 크고 좋은 서당을 지어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뜻이십니다. 관리가 설명했습니다. 춘향은 감격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서당이 지어졌습니다. 이전보다 3배는 큰 규모였지요. 방도 여러 개였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현판에는 이번에도 선산서당이라 쓰였지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임금이 하사하신 서당이라는 뜻의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춘향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지요. 옆에는 김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행복하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예, 서방님. 행복합니다. 춘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행복하오. 부인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김진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춘향도 남편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맑고 또렷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여자아이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춘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걸었던 그 험난한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남편도 살렸고 집안도 일으켰으며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시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많이 늙으셨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지요. 며느리야, 저녁 준비해야지. 예, 곧 가겠습니다, 할머니. 춘향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라. 이제 우리 집은 여유가 있지 않느냐. 며느리가 너무 고생할 필요 없다. 시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지요. 춘향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구박받으며 눈물 흘리던 시절 절박하게 한양으로 향하던 그날 시험장에서 떨던 순간들. 모두가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부인 무슨 생각을 하시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요.
춘향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소. 함께 말이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서당에서 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의 밝은 인사 소리가 들렸지요. 춘향은 손을 흔들며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겠지.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거겠지.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김진사 그리고 춘향. 네 사람은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화목한 풍경이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춘향은 혼자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날 밤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때가 생각났지요.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남편을 살려주소서. 이 집안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남편도 살았고 집안도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이루었습니다. 여자로서 장원급제를 했고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춘향아. 어느새 다가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를 만큼 가까워졌지요.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구나. 어머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춘향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산서당은 더욱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다음 과거에서 당당히 급제했고 관직에 나아갔지요. 춘향은 계속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병든 남편을 대신해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를 했다더라. 그 덕에 남편도 살리고 집안도 일으켰으며 많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더라.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구나. 우리도 그 여인처럼 용기를 내야겠어.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며 가장 값진 것은 배움을 나누는 것이라고 춘향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춘향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답니다.